일단 그 올해 말에 정리되는 뭐 나가는 거야 우리가 1월달에 나가지는 올해 말에 정리되는데 여당은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으니까 일단 야당들 얘기를 해보죠. 바로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62명 발표 탈락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반발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반발이 상당히 새로운 힘을 받을지 한번 그러고 말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게 서청원하고 류해 주목을 받던데요. 황장우 소장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홍 대표가 홍준표 당으로 만들려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숙청을 해왔죠. 근데 이제 홍준표 당으로 만드는 거는 좋은데 친박보다 홍준표 당이 뭘 낫다라는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홍준표 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 보수 정당에 있었던 문제들 과연 박근혜 한 명 때문에 보수가 망했느냐 저는 그거 아니라 봅니다. 그 장단 맞추고 무슨 친이고 뭐 친박이고 전부 다 공범들이죠. 거기에 대한 성찰과 반성도 없었고 첫째는 성찰과 반성이 전혀 없어요. 친이는 친박 때문이라고 그러고 친박은 뭐 친이가 다리 걸어서 탄핵에 참가해서 그렇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그 반성이 없으니까 앞으로 비전도 안 나오는 거고 컨텐츠도 없죠. 그야말로 파퓰리즘 정당화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한국의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한국당도 굉장히 파퓰리즘 정당화 되어 가고 있다. 이념적으로 어떤 체계를 갖춘 정당으로서는 거의 지금 붕괴되어 가고 있다 이래 봅니다. 그 파퓰리즘 정당 속에서 이제 내부의 권력 투쟁이 벌어진 거고 이참에 박근혜에 가까운 쪽을 다 정리하고자 이런 거고 유해 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걸치고 있다 보니까 좀 밉상이 된 거겠죠. 그런 거고 이제 저는 홍 대표가 내부 청소가 끝나니까 토사구팽을 시킨 사람이 자기도 토사구팽이 될 상황이 되어가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요. 대법원은 법률심인데 사실심이 아니라.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뭡니까 이 정언을 했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뭐 홍도 가깝고 서도 가깝다라는 윤모. 네. 뭐 그 사람이 과연 이렇게 자기는 줬다고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심하고 2심하고 결과가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대법원이 이번에 홍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내렸을 때 야당이 거의 그럼 홍 대표를 문 대통령 입장에서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이 나은가? 또 홍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되어서 야당이 더 소란에 빠져드는 것이 나은가라 봤을 때는 저는 홍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서 야당이 더 소란에 빠져들면서 그냥 이 아수라장 상태로 가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문 정권이 지금 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야당 대표를 걸을 수 있냐고 총체적인 저항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 과연 지금 야당 내부 국면으로 봐서 1인 저런 3분 4열 뭐 이래 돼 있는데 저기서 무슨 뭐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공작이다라고 하나 돼서 이렇게 싸울 수 있을 동력이나 있겠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황장우 소장은 지금 우리가 뭐 우리 책이 나갈 때는 이미 날짜가 지나겠지만은 뭐 3일 뒤에 있을 대법 결정에 있어서 홍준표 유죄로 나오 파기환송될 소리도 있어 보인다라고까지 얘기하시네요. 예, 유 박사님.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뭐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홍준표 당으로 만드는 그런 수순에 뭐 본격적으로 뭐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이제 친박 거세 뭐 그거에 이어가지고 이번에 보면은 특히 좀 눈길을 끄는 것이 김무성계에 대한 이제 갈라치기 견제 좀 상당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당협위원장 물갈이 하면서 일부는 물갈이 대상에 그 지역들을 물갈이 대상에 포함시키고 근데 정작 김무성 의원 그 지역은 물갈이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 가지고 당장 뭐 김무성 의원 그리고 주변의 몇 사람들의 발목을 지금 어정쩡하게 잡아버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그래서 그런 견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뭐 유해 최고위원도 역시 그 물갈이에 이제 포함시킨 것도 그렇고 홍준표 그 당으로 좀 분명하게 좀 가려는 이런 뜻이 뭐 분명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사실 뭐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뭐 박근혜 당이나 홍준표 당이나 사실 뭐 큰 차이를 발견하기 이제 어렵다는 점.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체제가 계속되는 한 뭐 과거 뭐 친박당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지지가 뭐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당이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변수가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지금 홍준표 대표에 대한 이제 대법원 뭐 최종 선고 그게 대단히 이제 민감한 이제 변수가 될 텐데 만약에 원심 파기 그 선고가 내려졌을 때 그 파장은 좀 상당히 클 거로 예상이 돼요. 뭐 현재 뭐 어느 가능성이 더 클지 뭐 그야말로 뭐 반반 뭐일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원심 파기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자유한국당에서의 홍준표 리더십이 뭐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장 이제 맞게 될 거고 저는 그게 지금 정계 개편 문제, 바른정당의 거취 문제하고도 더 미묘하게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정상적으로 대표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 그때는 또 바른정당 쪽에서도 홍준표가 없는 자유한국당이라면은 한 번 또 통합을 해가지고 바꿔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의 어떤 통합 추진이 완전히 기정사실화 됐는데 그거 이상으로 오히려 그게 좀 흔들리고 위축이 되고 오히려 보수 통합론이 다시 힘을 얻을 가능성 예. 그것도 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은 바른정당도 새롭게 보수 통합 쪽으로 중심을 옮길 수도 있다라고 박사는 보시네요. 박사는 어떠세요? 홍 대표의 존재, 그러니까 한국당 대표로서 존재는 원외라는 어떤 숙명적 한계가 있는 데다가 어쨌든 친홍당을 만들려면 총선이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공천을 통해서 좌파들을 이제 원내 진출시키는 아니면 당협위원장이라고 박는 뭐 이런 수순을 통해서 이제 이런 보수정당 같은 경우에 누구 당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총선은 너무 멀리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기는 지난번 총선에서 당에서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탄핵정국에서 이제 후보가 돼서 당대표까지 됐는데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뼈저린 어떤 한계들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당대표를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뭐 한국당 내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홍의 역할은 지방선거 망할 때까지 지방선거 참패할 때까지 상당히 긴 기간인데 6개월 남았는데 나름대로 뭐 친박들을 좀 정리해주는 뭐 그 정도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뭔가를 좀 하려고 이제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게 당을 뭐 그게 홍준표 당이든 무슨 당이든 간에 이런 형태의 혁신 노력이 국민들 보기에 뭐 보수정당이 자기 혁신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읽힐 것인가가 난 핵심이라고 보는데 별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그러니까 뭐 흥이 큰 혁신을 하더라도 한국당이 황골탈퇴 내지는 자기 혁신에 뼈저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줘야 되는데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안 비친다는 게 굉장히 딜레마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메신저가 메시지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서 보수층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소리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홍 대표가 느닷없이 일본을 갔어요. 이 표현이 방송에라서 이 표현이 못 써도 될 것 같은데 홧김에 뭐 서방질한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옳으냐의 문제고 두 번째는 어쨌든 문 대통령의 방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야권으로서는 굉장히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 그 메시지가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고 희화화되면서 그 정확한 문제 제기가 왜곡돼서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국민들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정말 통렬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활용이 전혀 안 되는, 작동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여권의 실책이 야당이 적절하게 비판을 하면서 나의 이익으로 정치적으로 갖고 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혁신 문제인데 혁신이라는 뜻 자체가 이게 우파의 논리 아닙니까? 대기업의 논리고 뭐 리노베이션, 이노베이션, 혁명 당하지 않으면 혁신, 당하지 않으려면 혁신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혁신이란 건 결국 사람의 문제인데 홍 대표가 뭐 유기준 뭐 의원, 뭐 서청원 의원 당협위원장 뺏었다. 뭐 그래서 우리 혁신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일단 자유한국당 내부의 원내 의원들의 면면들을 보면 그게 혁신의 에너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 혁신 에너지도 없는 상태에서 홍준표의 1인 리더십에 의해서 혁신이 그나마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들로 봤을 때는 그 진정성이 전혀 전달 안 되는 구조. 네. 이런 어떤 그 답답한 구조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이제 뭐 금요일 날 대부분 최종 의결이 있는데 뭐 그게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뭐 홍준표 대표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무죄 확정된다 하더라도 무죄로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고착된 국면을 홍준표 리더십을 갖고 변화를 시키기에는 역불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세 분 다 비슷하시네요. 네, 김능구 대표님. 제가 볼 때는 지금 전국은 어떤 면에서는 탄핵 전국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재판 거부 투쟁까지 하고 있고, 1심 선고가 곧 내년 초에는 나겠지만, 나더라도 또 2심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뭐 친박은 뭔가 이렇게 정리되어야 된다 하면서도 실상 그게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자기들이 거둘 수 있는 건 거두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국민들이 볼 때는 여전히 자기들의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수렴하지 않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75대 25의 프레임이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누가 잡더라도 이 부분을 갖다가 바꿔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황 소장 이야기인 대로 이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 속에서 새로운 비전 속에서 인적 쇄신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당협위원장 교체니 이런 부분들이 다 홍준표 사당화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술책으로만 밖에 비추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보수 세력의 근본적인 본질, 문제의 본질이 거기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부분들이 변화 가능한가? 뭐 어떤 면에서는 일본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뭐죠? 할복까지 해가지고 피를 토하고 정말 그걸 해야 될 상황인데 불구하고 아무도 그러고 있지 않다. 다들 보면은 그 속에서 자기 살라고 막 그냥 아우성 치는 모습으로밖에 국민들한테는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정말 이때 저는 보수의 새로운 지도자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홍 대표로서는 정말 보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는 대선 후보부터 시작해서 당대표로서 보여줬고 다 보여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도 추동해내지 못했다는 것이 자명해요. 물론 우리 박평로구나. 우리 박 소장이 갑자기 이름도 까먹었어요 지금. 아니 뭐라 호칭을. 박상원 박사. 네, 이야기한 대로 대체로 지방선거까지는 홍 대표 체제가 가지 않겠나는 것이 저도 듣기에 대체로 그냥 합의 비스무리한데, 왜냐하면은 다른 변화를 어떤 면에서 두려워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라도 된 부분들을 그냥 가져가면은 지방선거에서 흔히 말해서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새끼들은 조금 이렇게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지방선거에 또 지역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 성향 이런 또 투표율도 낮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물론 자기들이 지방선거에서 뭐 크게 봐서 승리를 한다든지 이런 기대는 안 갖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정말 보수 세력이 이렇게까지 가버린다면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재기의 어떤 몸짓을 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괴멸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가령 거기에서 이제 바른정당이 뭔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상당히 쉽지 않다 이런 봅니다. 네 분이 뭐 상황 인식이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홍준표 대표가 뭐 몇몇 사람들 바꾸고 출당 조치하고 해도 크게 이미지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얘기하는 것 같고 지지도 그러면은 결국은 아까 여기 김동우 대표는 75대 요새 25로 보고 있네요. 그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그래도 지지는 뭐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여당에 좀 움직임 있고 하면은 조금은 더 야당한테 나아질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황장우 소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이 야당이 무능하다 비판받는 거하고요. 네. 문정권이 지지받는다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별개의 문제다. 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가라앉는 날 여론조사가 보면 65에서 한 70, 한 2, 3까지 나왔어요. 세월호 가라앉을 때. 그럼 그때 집권하고도 1년 한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 정권의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처럼 비춰지지만은 지금 아무리 야당이 이렇게 최근 조사는 60대가 많아요. 예, 60대가 많죠. 60대 후반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될 건가?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차곡차곡 쌓이면 임계점이 생기면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전면적인 환멸이나 어떤 이런 부분으로 가지. 그게 막 야당의 지지율을 크게 올리지 않더라도요, 한국당에. 네. 그렇다고 갈 데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모여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제 그런 틈을 노리고 뭐 안철수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합당이 진행되거나 이럴 수 있는데요. 저는 한국당의 자체적인 어떤 이 변화를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의 총체적인 이 뭐라고 해야 창조적 파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단기적으로 지방선거에 매스가 아니에요. 지금 목표가 6석 아니에요? 경상도에 5개가 있는데 17개인가 그러죠? 17개 중에 6개를 목표를 제1당이 한다 그러면 이건 뭐 당도 아니죠. 경상도 5개를 지금 다 이기느냐. 그것도 빌빌 싸고 앉았는데 그래서 그런 목표가 달성된다고 무슨 현 정권이 견제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저는 현 정권은 머지않아 무너질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근데 왜 무너지냐? 지 스스로 무너지지 야당이 공격해서 무너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뭐 자기 스스로 무너졌지 야당이 잘 공격을 해서 무너졌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의 지금 이런 이 아주 태조와 보수에 몰락하고 문정권의 건재하고는 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다른 분 뭐 상대적인 관계 조금 얘기하실 분 있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뭐다도 황수영 얘기 기조상은 동의하는데 문은 그러니까 여권은 지나치게 하나의 그 축에 의존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도라는 그 이외에 뭐 민주당의 존재감 또는 문 이외의 어떤 리더십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의 높은 지지도 하나만 갖고 하나에만 기대는 형국인데 예를 들어서 그게 무너진다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른바 그 여권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 포트폴리오가 있는 게 아니고 네. 하나밖에 없다는 그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는 거고 그것마저도 사실은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이번 방중이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 이번 방중이 확실히 문희 지지도가 꺾이는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지리멸멸과 관계없이 이 보수적, 중도적 지식인 중심으로 회의론이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문의 어떤 안보나 사공해결을 풀어가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여권도 뭐 자유한국당이 뭐 굉장히 견제를 잘해서가 아니고 내부적 실력 부족에 의해서 대통령의 지지도는 항상 무너질 개연성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무너졌다라고 하면 다른 무슨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추동력이 있냐 별로 또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나 집권 블록도 그 리스크는 항상 갖고 있다. 원래 이어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논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나온 김에 지금 방중 관련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고 지금 박상원 소장 얘기했다시피 혹시 문해 전반적인 국정을 이끌어가는 기조에서 조금 분수령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을 일부 제시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방중 관련해서 지금 국내 내의 역학관계 혹시 변화 여지가 있나? 장선 박사?
저는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전국의 전반적 분위기가 뭐 이렇게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렵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거든요. 광중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네? 광중. 광주? 광중. 방중이란 말하고 광주가 방중? 글쎄, 방중. 방중 같은. 지금 이제 박상원 소장은 그게 좀 타격을 받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글쎄 물론 방중 평가 지금 이제 엇갈린 거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역시 이제 뭐 일방적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로 압도적으로 쏠리는 것만은 뭐 아닐 수 있다. 앞으로도 또 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층들도 여전히 뭐 견고하다. 뭐 이거는 뭐 확인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집권 여당의 그 압도적인 우위 현상은 뭐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하고 좀 지금 상황이 다른 게 워낙 지금 야당이 아주 그 지리멸멸하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지지로 가 있는 층이 그렇게 뭐 다른 선택을 하도록 뭐 이탈을 하거나 이동할 가능성, 그만한 어떤 그 유인의 그 동기가 지금 없다 하는 그런 판단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문 대통령 지지층 보면은 적극적인 지지층이 있고 그리고 좀 소극적인 지지층이 이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소극적인 층은 뭐 그래도 뭐 이번 정부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없다. 이런 판단 속에서 뭐 지지를 표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 층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계속 뭐 바뀔 수 있는 층이지만은 워낙 야당이 지금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지리멸멸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이동 현상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지금 변수로 있는 것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이제 그 통합 문제, 이게 이제 변수인데, 두 당이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만한 통합의 효과가 있을지 저는 좀 미지수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통합의 과정 자체가 이미 너무 진흙탕 싸움이 됐고, 그리고 통합이 된들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그 진통들, 집안 싸움들 이런 거 감안하면은 과연 그 통합의 효과가 있을까, 자유한국당을 제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또 들고, 그래서 저는 큰 흐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지금 뭐 집권 여당의 어떤 우위 현상은 뭐 지속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봅니다. 홍당 수당하고 좀 견해차가 있네요. 김동구 대표 요새 국민의당 상황과 이후에 전망이 된 전문가가 되셨는데 일단 통합 선언 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대표가? 예,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언 자체는? 예, 어쨌든 간에, 이, 바른정당은 중도 통합, 보수 통합을 다 당론으로 정했잖아요. 네. 예, 정했고, 뭐, 단계론이 아니라 자기들은 먼저 되는 것부터 한다. 그리고 뭐, 이 자유한국당하고는 분명한 이렇게 보수 혁신의 어떤 모습이 보일 때 한다. 바른정당이 제1야당이네요. 지금 그 시기라면은. 이런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원칙을 잡아놓고 그 길로 자기들은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국민의당하고의 통합은 상당한 진전이 지금 있다. 예. 혹시 조언 주고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이 안철수 대표는 뭐 외통수다. 그 길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 바른정당 통합 속에서 뭔가 이 판을 좀 이렇게 흔들어야 그 이후의 전국이나 지방선거에서 부과했지. 그냥 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반대파들을 보고 그럼 대안 있으면 내놔봐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마음은 굳혔고 이제 자꾸 말이 박지원 전 대표가 말한 대로 말을 왔다 갔다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한다, 어쩌고 저쩌고 마음은 굳혔는데 그 상황에서 또 이렇게 뭔가 상황 논리로 이렇게 뭐를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되니까 또 뭐 통합 이야기는 안 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통합으로 가는 외통수의 길은 이미 정해진 지 오래됐지 않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이 가려고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그거는 뭐 역부족이고, 제가 볼 때는 뭐 합의 이혼이란 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분당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인 대로 뭐 통합이 되면은 2당이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 2당이 아니라 당이 거의 반분된 상태에서 저기도 거의 반분된 이 바른정당하고 합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시너지 효과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그 보고 정치 지도자의 길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지난한 길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너무 지금까지 자기 살아온 인생에서 성공을 갖다가 이렇게 이 정치인 것처럼 이게서도 그런 어떤 그 로드맵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동안 새정치 안철수 현상에서 지지를 했던 많은 그 국민들한테는 정말 그 안타깝고 실망스럽고 예.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다. 굉장히 김문구 대표님 어렵게 얘기하는데 하나로 보면 영남에서 유승민을 어떻게 보느냐, 호남에서 안철수를 어떻게 보느냐, 좀 표 아닙니까? 근데 영남에서 바라보는 유승민과 호남에서 바라보는 안철수 두 사람이 합쳐서 새로운 당이 된다. 영원함 합 대표할 수 있나? 영호남을 합한 게 아니고 영남에서 따된 유승민과 호남에서 따된 안철수 두 사람이 자기 이 본가에서 쫓겨나가지고 서울에 판잣집 하나 얻어서 합친다. 근데 만약에 그 신상품이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삼성하고 대결하는 조그마한 벤처기업의 신상품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상품이 뭔지도 잘 안 보이거든요. 안철수라는 상품, 유승민이라는 상품은 이미 소비자들이 그 상품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괜찮은 상품이 알려져 있나요? 처음에는 상당히 괜찮다고 봤는데 처음만큼은 아니죠. 지금 뭐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본 큰 집, 영남과 호남이라는 큰 집에서 쫓겨난 듯이 팽당해서 서울의 판잣집 하나를 가지고 동거를 하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상품이 소비자들 보기에 썩 뭐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 통합의 결과는 좀 효과는 그렇든 치더라도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추진은 진행 과정 그럴 수밖에 없죠. 할 수 있다. 진행될 수 있다. 이미 뭐 여기서 바꾸도가를 한다면 그건 정말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런데 뭐 선언만 한다고 되는 건 또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 봅니다. 저는 그렇게 두 사람이 하는 게요. 두 사람의 과거 정치 이력이나 또 두 사람의 현재 역량을 넘어서 매우 유용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한국당까지 저는 흔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정치라는 부분이 거의 경쟁 없이 지역적인 어떤 독점 구도 속에서 굉장히 태행적으로 가고 있죠. 지금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표가 보세요. 매일 에어로나 빌빌 돌아다니면서 지금 뭐 옛날에 이 한국당 새누리당 거수기보다 박근혜 때 더 못하잖아요. 이건 거수기도 이런 거수기가 없지요. 여당 내부에 무슨 현 정권이 가는 방향에 대한 조언이나 견제 또 이런 어떤 토론이 없는 당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갑자기 추미애 이름을 거수기로 바꿔버렸네. 네. 나랑은 이거는 뭐 거의 안 잡혀가면 다행인 당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물갈이 되려면 새로운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행히 홍준표가 62명을 잘라주고 이 잘린 사람들이 다 정치판에서 그래도 이 당의 위원장을 할 정도면 빼드려들이 좀 불겁고 현역도 있고 전직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걸러 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생리가. 그래서 멍청하지 않으면 지금 안 자르지요. 저희들이 합치는 걸 보고 잘라야지. 한두 달 있다가. 근데 그러면 62명이 거기로 가면 사실 이 안철수나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은 떨어져 나가겠지요. 나는 그걸 각오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이 정치 대비하고 난 이후에 최고의 정치 승부를 걸고 있다고 봐요. 저는 어차피 안은 거기서는 안 되니까 생각은 잘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유승민하고 합치면 이게 당 대 당이라는 부분에서 국회의원이 저쪽은 뭐 120명 이쪽은 뭐 국회의원이 합쳐서 20명도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보스들끼리의 가치가 얼마냐로 판단되는 게 한국의 정치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안하고 유하고 합치게 되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국당은 점점 더 망가지면 이 지자체 선거 때 가서 굉장히 묘한 꼴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현 정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둘이를 비슷하게 붙여야 2, 3등 싸움을 해야 정권이 또 전국에서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니까 그런 구도를 짤 거라고 봐요. 네.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지자체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선 대선까지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야권이 보다 서로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국민 앞에 상품들을 경쟁을 하는 식으로 파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 새로운 당이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중도 보수 내부에서. 황정우 소장 그 통합도 지금 바람직하게 보이고 또 정치적인 역동성도 발휘할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네.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이제 뭐 당대표 출마할 때부터 이제 작심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바른정당하고 통합해가지고 지방선거를 치르는 거가 최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은 뭐 이제 자기 이제 생각대로 계속 이제 밀고 나가는 건데 이제는 뭐 통합 열차 지금 이제 운전석에 앉았는데 여기서는 뭐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만약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뭐 주변에 뭐 반발 때문에 포기를 하면은 뭐 더 이상 뭐 리더십 자체가 유지가 이제 뭐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 이후 결과가 무엇이 되든 간에 이제는 뭐 통합으로 그냥 가는 거 이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통합은 어떻게든 저간 뭐 밀어붙일 겁니다. 문제는 이제 통합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가 될 텐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통합을 밀어붙였는데 통합의 효과가 오히려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이제 사실상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더 이상 아마 뭐 설 자리가 이제 없게 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이제 정치 생명을 지금 건 그런 길을 이제 가는 건데, 문제는 이게 효과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가 대단히 이제 불투명하다는 점이죠. 저는 좀 이제 회의적으로 좀 봐요. 회의적으로 보는 게, 일단은 두 당이 합했을 때 호남은 이제 다시는 이제 좀 안철수를 뭐 쳐다보기에는 뭐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겠는가. 당장 바른정당에서 여전히 누구의 박정천 세 사람의 어떤 배제 이런 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뭐 내부 합의로 뭐 있었다는 얘기가 다시 그런 나오고. 얘기까지 나와요? 예, 어제 뭐 내부 합의로 세 사람은 좀 이제 빼달라 하는 그런 거. 안철수 대표한테 이제 요구하기로 이제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면은 물론 세 사람이 이제 구정치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논란 속에서 그런 세 사람이 배제된 통합, 이거는 뭐 호남은 완전히 이제 떨어져 나가라, 호남하고는 이제 끝이다, 이런 이제 사인으로 뭐 받아들여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반대로 또 배제가 안 되고 같이 또 통합된 당에 같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또 상황은 뭐 불을 보듯 또 뻔하거든요. 뭐 햇볕 정책 가지고 또 맨날 밤새우면서 또 서로가 집안 싸움하고, 결국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내내 계속이 되면서, 저는 이 통합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통합의 후유증이나 부작용 이런 것이 더 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이제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너무 무모한 도박, 정말 위기 상황에 이제 처하니까 이제 결국 여기에 모든 걸 거는 건데, 지지율도 안 오르고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에 이제 배팅을 하는 건데, 너무 지금 무모한 도박에 지금 승부를 지금 건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뭐 결과로 나오겠지만은 국민의당 현재 그 39석으로 돼 있는 국민의당 그 비례대표의 뭐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구가 대부분인데, 국민의당 자체는 통합 과정 속에서 어떻게 모양새를 띠게 될까요? 저는 그 통합 선언이 되고 통합이 현실화된다면 호남의 언더는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비례대표 13명 놔두고 나온다? 비례대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합의위원이라고 할 때는 제명 또는 줄당 조치를 해가지고 서로 가져갈 사람 가져가자 뭐 이런 식 얘기 같은데. 그건 해줄지가 이제 또. 얘기는 핵심에서 좀 벗어난 얘기고, 그건 이제 기술적인. 왜냐하면 수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구, 호남 지역구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그 바른정당하고 통합 선언이 되고 통합이 한다면 거기에 있을 수는 없는 거다. 그런데 일단 하려면은 선언 자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추진은 한 2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 추진 과정에서는 법적인 논란을 낳을 정도 그 상황이 만들어지지 저 깔끔하게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진흙탕 상황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재판까지 가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재산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이 국민들 보기에 이 통합의 시너지를 급격히 빼내는 어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호남이 더더욱 반발하게 되는, 뭐 그렇다고 해서 영남에서 뭐 엄청나게 박수를 치냐, 별 그렇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바른정당도 내부적으로 보면 김세연, 박인수,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는 안경필, 뭐 등등 대여섯 명의 현역 의원과 단체장들은 기본적으로 발을 빼는 형국이라고. 남경필은 공식적 선언을 했어요. 국민의당과는 같이 가지 않는다라고. 발을 빼는 형국이기 때문에
국민의당만 호남 의원들 그냥 비례대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이 바른정당도 사실은 다 가는 길은 힘들 겁니다. 힘들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통합 과정에서 굉장히 또 힘이 좀 빠져나가는 뭐 국민의당대로 이전 투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른정당도 실제로는 당세가 작지만 여기서 또 미분이 되는 또 잘라지는 또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합치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붕업된 형식으로 합치는 게 아니고 합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내부 상처가 쌓이는 형태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통합의 효과가 좀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뭐 총선 대선이 너무 멀리 있는 얘기니까 그것까지 뭐 어떻게 우리가 예측 못하지만 지방선거만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 이 통합은 이미 하기도 전에 상당히 어떤 신선도가 확 떨어지는 그걸 국민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국민의당의 지금 통합을 밀고 나가는 지도부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듣자면은 왜 이렇게 통합을 해야만이 생존이 가능한가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현재 선거구제 선거법에서 실시하더라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하게 되면은 3등의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3명 선거구제가 기초 부분에서는 제법 있다 이거죠. 이게 서울도 지금 이제 다 2인으로 했다가 뭐 4인으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그랬을 때 아무 이 전국적인 어떤 기반이 없다가 기초 의원들이라도 그래도 수십 명이 생기면은 그게 새로운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바른정당에 또 이렇게 추가 탈당파도 아닌 사람 예측되는 계속 끝까지 갈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은 지방선거 때는 자기가 좀 갔다 와야 될지 모르겠다. 자유한국당으로. 그래야 자기 새끼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정치는 현실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뭐 통합됐을 때 19%, 20%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를 넘느냐가 관건 아니겠나 싶어요. 통합선언하고 나서 실제 통합되기 전에 여론조사가 이제 나올 거잖아요. 통합선언을 양당 대표가 하고 나면은 그때 10%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10% 넘을 수 있다면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초의 중대선거구제 이 부분을 해서 아마 생존이 가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강력단체장을 자기들이 한다든지 기초단체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초의원으로서 생존하려고 한다는 전략이라면은 10% 넘으면은 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보니까 네 분이 1대 2의 견해가 있네요. 홍 소장은 조금 새로운 동력을 만들 수 있다까지 보고 있고 조건부의 가능성을 보고 있고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홍 소장 아까 그게 바른정당이 한국당에 휩쓸려가는 쪽보다는 지금 한국당 여러 가지 내분이 오히려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데 끌려올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나오는 사람들이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볼 때 궁극적으로요. 유승민은 지금 거기에 의원이 11명이 있나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요. 지금 한국당에서 나와서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 하니까 5명이 있나 6명이 있다 하더라도 유승민 자체에 대한 일정의 이 한국당식 보수에 대한 환멸을 가진 보수 세력도 제가 볼 때 절반 이상은 됩니다. 그게 바른정당을 다 지지를 하지 않고 있고 이거는 안철수도 지지하지만요. 지금 한국당이 아무리 모든 지지율에서도 20%가 절대 못 넘지 않습니까? 실제는 한 15% 안팎밖에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옛날에 이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1년 한 반쯤 전에는 그래도 한 40%쯤 됐는데 다 어디 가버리냐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하고 유승민이 사실 머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안철수가 저렇게 잡은 것은 13명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당의 간판을 쥐고 이 통합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잡은 거지 무슨 저 당을 호남당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당의 정치를 계속 해야 될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겠죠.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거기에 비례대표도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 같은 경우에 그 득표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초도 향후의 있어요. 게임의 기초에도 향후 게임에 이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다보면서 버티면 지금 한국당에 솔직히 안철수, 유승민만한 자기 대권을 갈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왜? 전부 다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생존만 해가면 나중에 희망이 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박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몰릴 때 일부들은 조직적으로 거기에 합류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그걸 갖다 내세우기는 어렵겠지만. 네. 지금 아까 현재 지금 한국당을 포함해가지고 유승민, 안철수만큼 내세울 사람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점에서 보자면은 민주당권, 현 여권 빼놓고 봤을 때 유승민과 안철수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얼핏 생각난 게 옛날 꼬마민주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3당 합당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양김 패권정치 뭐 있었고 해서 노무현, 이기태 뭐 했을 때. 이기태, 예. 꼬마민주당, 김정길, 뭐 유인태 뭐 이래 있었는데 꼬마민주당이 지금 면면을 보면 안철수, 유승민 만큼 신선한 사람들이고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는데 결국 또 흡수됐죠. 흡수되고 노무현 쪼개져서 흡수가 됐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으로 갔죠. 민주당 가서 DJ 이제 정권 때 이제 장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대권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 한국 정치 구도에서 저는 이른바 그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이 굉장히 힘든 어떤 중도 정당을 지금까지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이걸 가능하게 만들 만큼의 지도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회의적인데 물론 황수장 얘기처럼 보수 진영 내에 자유한국당 내에 차기 대권을 할 만한 사람이 있냐 뭐 없는 건 맞습니다. 없는 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뭐 그것도 뭐 부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다 뭐 정치 평론을 다 뭐 프로들이신데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을 염두에 두고 뭘 얘기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사실 토론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네. 당장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아니면 총선까지 이 두 사람이 이인삼각을 하면서 중원에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인 게 그 두 사람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치예요. 네. 뭐 지도력, 리더십을 놓고 보면 힘들지 않겠나. 유 박사님 누가 이틀 전에 저한테 유창선 박사가 왜 갑자기 뭐 기조가 바뀌었다는 저한테 질문을 해서 뭐가 바뀌었어 그러고 말하는데 뭘 갖고 그런 얘기하는 거야? 국민의당 관련해가지고 국민의당 또는 안철수 관련해서 요새는 전화가 네. 그쪽에서 평화개혁위원회 그쪽에서 전화가 계속 오죠. 그 토론에 참석해.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전주에서 한다고 네. 이제 또 와달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지난 대선에서는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를 적극 지지했었는데 이제 또 그냥 정반대에서 공개적인 자리에 나가서 또 토론하기가 좀 모양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사양하고 있고 이제 뭐 그러는데요. 양심적인 평론가시네요. 뭐 반대로 픽픽 도는 사람이 아주 수두룩한데. 근데 저는 이제 안철수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 근본적으로 이제 대선 이후, 전부 대선 때까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이르는 과정, 그러니까 당대표 이제 그 출마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르는 과정 보면서 이제 좀 판단을 뭐 근본적으로 이제 뭐 달리 이제 뭐 하게 이제 됐던 건데, 저는 지금 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이제 들어요.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그러니까 4.13 총선 때 그 가능했었던 거. 그때도 이제 지지율이 바닥이었다가 총선 이제 치르는 시점 가서는 이게 급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재현이 될 거를, 이 통합의 계기를 통해서 재현될 거를 이제 기대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환경 자체가 다르다. 그때는 이제 잠재적인 기대가 바닥에 살아있을 때였고, 그래서 호남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가서는 한번 다시 밀어주자. 이런 게 확산이 가능했던 건데, 지금은 사실 이제 안철수 또 유승민 그 두 정치인에 대한 잠재적인 기대가 사실상은 이제 좀 소멸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 차이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래서 저는 두 대표가 이제 통합 선언을 이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이후의 과정이 사실은 불을 보듯이 또 뻔히 이제 보이거든요. 예. 저는 최악의 상황은 두 사람한테 최악의 상황은 대표가 통합 선언을 했는데 그게 먹혀들지를 않고 그 이후에 그 통합이 정작 표류 상태에 들어가는 거, 상당히 아주 그 진을 빼게 만드는 거, 이게 정말 아주 그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고 보여요. 근데 지금 간단치 않아 보여요. 통합 선언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지금 뭐 당장 국민의당 안에서 뭐 전당대회 의장이 전당대회 소집 자체를 안 하려고 할 거고. 이상돈 의원이. 그러면은 이상돈? 이상돈 의원이 의장이거든요. 전당대회 의장. 옛날에 그러니까 그 이상돈입니다. 네. 그럼 나 정치를 했어요? 그냥 국회의원이잖아. 나 깜짝 놀랐다. 지금은 반환철수 이택돈 이런 데서. 전당대회 의장 하니까 이제 고참을 생각했나 봐.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추진 과정에서 사사건건 이제 충돌을 하고 이게 속전속결식으로 가능할지도 지금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아까 박선영 얘기했지만은 이 과정 자체가 정말 아주 진흙탕 싸움이 되면서 이미 뭐 통합의 뭐 효과는 고사하고 이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될 이 가능성이 훨씬 좀 크지 않나 좀 그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만신창이가 되면서 통합은 가까스로 법적 효력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의 국민의당 39석에 비해서 훨씬 의석 자체가 줄어든다. 이런 상황 됐을 때는 뭐 6월까지 가기도 이전에 이 어떤 그 리더십의 완전히 그 붕괴 현상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지금 반대쪽의 움직임도 결코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아주 그 상처투성이의 과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상황에서 통합의 효과를 기대하는 건 사실상 무망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황 소장 얘기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리더십이 추락을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저는 그때 힘이 이 통합 쪽으로 오기보다는, 그러니까 바른당 쪽으로 오기보다는 차라리 이 보수 통합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하자. 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때는 바른정당의 구성원들도 충분히 열린 자세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남경필 스타일 그쪽으로 그렇죠. 이제 홍준표도 뭐 사라지고 그러면은 우리끼리 정말 좀 그걸 다시 해보자. 그러니까 큰 집을 놔두고 과연 국민의당한테 바른정당 구성원들이 승부를 걸까? 이것도 좀 원점에서 다시 얘기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그럴 경우가 만약에 된다면은 결국은 가장 타격을 받는 거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되지 않겠는가.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호남이 일단 다시는 눈을 주지 않으면은 자기의 기반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유승민은 그래도 보수 쪽에서 어떻게든 재기를 시도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가 완전히 보수의 뭐 적자도 아니고, 제일 아마 그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거는 안철수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좀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바른정당의 그 정병구 전 대표, 그 상당히 지금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사람들 위해서는 그나마 좀 무게가 있는 최다선이고 그 분이죠. 5선이고 그렇지. 사람들 무게가 별로 없지. 선수로 봤을 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물론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지금 이제 합당에는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과정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대로 오늘 또 뭐 기사 나오고 이랬는데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은 없다.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누르려고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이제 멘트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정병구 의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유한국당 보수의 어떤 중도 보수의 대통합을 자기들은 하려고 하는 거지, 보수 통합을 갖다 거부한다면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다. 이 국민의당하고 그 통합도 자유한국당하고의 어떤 보수 통합을 갖다가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은 이쪽과의 통합도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한 대로 제가 볼 때는 선거가 가까울수록 보수 대통합을 원하는 어떤 보수 세력들이 그 압력은 대단할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그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도 명분만 있으면은 그걸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자기가 제2의 그 뭐야 3당 합당이다, 신3당 합당 이런 식으로 비판받지 않으려고 그 부분을 갖다 안 하려고 하면은 그 내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선언을 하더라도 실제 통합 과정은 또 지난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통합이 자꾸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의당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통합의 다른 주체인 바른정당 내부 사정을 보면 유승민 대표의 가장 강점은 논리성, 토론 능력 아닙니까? 근데 토론을 안 해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당내 활발한 토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이 통합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말을 아끼고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엉뚱한데 그만큼 내부적으로는 다른 정당이 국민의당보다 당세가 약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유승민 대표의 최근 이 통합 이 행보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안 갔었는데 더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그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박사원 박사가 얘기한 그 부분을 안철수 대표와 더불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합 선언인을 픽스를 못하는 게 유승민이가 어떤 식으로 나와버릴지 모른다. 그 기간 동안에. 예, 그런데 지금 안철수는 한국당과에 없다. 계속 하고 있는데 선언하기로 날짜를 잡아놓고 나서 한국당과 같이 간다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곤란하니까 지금 추진을 발표를 못한다고. 통합 과정도 진행형이야 지금.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안철수가 지금 왜 저러느냐. 상식적으로 보면 저기 한 39석쯤 되는 당에 대표로 있는 게 낫지요. 무리해가지고 실패 가능성이 높은 저 합당을 추진하는. 그럼 나는 지금 두 번의 대선을 치러봤잖아요. 그 두 번의 대선에서 결국은 자기가 왼쪽에서 후보로 선택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왼쪽에 큰 쪽의 후보가.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뭔가 하면 저 오른쪽을 보니까 비어있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로 뛰어갖고 한국당으로 가려면 너무 멀잖아요. 머나먼 다리야. 그러면 중간에 징검다리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 징검다리로 가는 부분에서 국민의당이 의원이 뭐 호남이 넘어가든 탈당을 하든 그거는 신경을 안 쓸 이유는 없는 거죠. 그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로 가는 부분에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유승민은 그럼 또 왜 그러냐. 유승민은 혼자로서 지금 한국당에 이 부분에 합당돼 가더라도 낙동강 오리알을 대해서 다음에 공천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유승민은 어쨌든 안 하고 둘이서 이 판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저기에서 개혁 보수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선판에서 1대1로 한번 떠보는 이런 부분에서 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나머지 뭐 자기 시솔 11명, 39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둘의 그런 계산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제가 그 알기로 국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지난 대선 때 그 반문연대가 그 몇 분의 어떤 이 노정객들 사이에서만 이야기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그 각 정당의 그 후보 진영에서 그 반문연대를 그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이렇게 만남도 갖고 이랬대요. 이랬는데 어쨌든 그 오히려 선거 전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팍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 안측에서 이렇게 그냥 이 없던 일을 하자고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논의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그럴 개연성은 지금 황 소장 말하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지는데 예. 근데 지금 현재 뭐 한국도 안 간다 하는 거지 나중 상황에서 어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거는 예. 중도와 보수의 어떤 후보 단일화 되든지 어쩌든지. 그래서 그렇게 노림수는 분명히 있다는 거 하나고 제가 이제 안철수 대표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지방선거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자신감을 갖고 있냐 싶었더만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해가지고 그 지방선거를 이겼다. 자기는 지방선거를 통합과정을 통해서 이긴 대표였다. 그 상황과 이 상황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합당을 한 거 맞죠? 아무 정치 세력도 없는 자기 새정치연합하고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그 이긴 건 맞는데 그 과정이나 그 세력의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올란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지방선거 이유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 어쩌고 하지만 그 촛불 민심하고 그걸 풀어내야 되는 우리 국회 의석 분파하고는 전혀 지금 다르다는 거죠. 지금 여당이 이 가반이 안 되는 소수 정당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기들이 뭐 주동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다. 이전에 어떤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새누리당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은 너무 멀잖아요. 이 문재인 정부 거의 끝날 시점에 총선이 있으니까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것을 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정계 개편이 여당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의 이 통합의 이렇게 이 드라이브가 어떤 면에서는 또 여당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네. 거기는 이 정도로 합시다 보니까 아까 대체로 유승민을 비롯한 바른정당 쪽은 자유한국당 같이 가는 것까지 가능성을 남겨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쪽은 국민의당 관련 명분이 있기 때문에 자르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든 흡수하든 대치하든 간에 현재의 여당에 대응하는 1대1의 중심이 되려고 지금 시동을 거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 라는 것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의원 얘기만 하나 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통합이 두 당의 통합이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추진이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갈등 상황이 뭐 이제 상당 기간 계속된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뭐 상황이 여러 가지가 이제 유동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통합의 법적 효력이 이제 발생한다.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아마 그 상황이 되면은 이 호남 쪽의 국민의당 의원들은 아마 그 당을 같이 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단 탈당, 제4교섭단체 문제가 이제 관심사가 될 텐데, 그래서 신사당 체제로 이제 갈 것이냐 여부, 집단 탈당을 통한. 그래서 저는 만약 끝까지 도저히 뭐 적점이 안 찾아지면은 차라리 그냥 그게 합의원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또 대안일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갖거든요. 뭐 교수단체 하나 또 생겨서 4당, 그러니까 도저히 뭐 서로가 정체성이 너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끼리 억지로 무리해서 당을 같이 할 게 아니라 해봐야 이거는 진흙탕 싸움 계속하고 지방선거에서 이제 공멸하게 된단 말이에요. 4월, 5월까지 계속 집안 싸움하고 있으면은 같이 탐하는 거니까 그러니 각기 이제 갈 길을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판단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4당 체제, 4개 교섭단체, 이것도 뭐 괜찮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가서, 만약에 그 호남 의원들이 탈당할 경우에는 그때는 아마 조금 그 정부하고의 그 여당하고의 협치, 여기에 조금 더 방점이 뭐 찍힐 수도 있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비례대표 의원. 예. 지금 최소한 지금 3명이란 말이에요. 통합에 반대하는 비례대표 의원이. 아마 이 사람들을 제명시켜 주냐 여부가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냐 여부 그거랑 연관이 될 가능성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마 안 대표 쪽에서는 결코 하고 싶지 않아 할 텐데 당연히 인거 통합해놨는데 교섭단체나 또 하나 생기면은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건 쿨하게 그냥 해주는 게 좀 맞다. 이 정치 그 도의상 이게 4.13 총선 치를 때 국민의당 만들 때 사실은 본인이 손 내밀어 가지고 같이 하자고 했던 관계들인데 이제 뭐 억지로 인질 붙들듯이 하기 싫다는 사람들을 끌고 갈 필요 있겠는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사실 김연아 의원이 이제 그랬던 경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는 뭐 어차피 집안 싸움 계속 하면은 이게 공멸이니까 차라리 그 원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그냥 쿨하게 내보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입니다. 뭐 얘기한 대로 지역구만 움직였을 경우에는 턱걸이 할 수 있으니까요.